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파는 대신 차이나 런을 나타내는 대신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서 10월은 수급은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은 조금 더 11월에 더 힘이 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알류 함께 해보도록 하죠. 김충석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장 이 뉴스는 꼭 봐야 한다. 이알류 뉴스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에 미국의 FOMC 영향권 진입 현지 시간으로 1, 2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또 11월의 힌트로 12월의 FOMC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상존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충석 위원님. 네, 뭐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죠. 일단 이 FOMC와 관련해서 이 기존 전망을 본다면은 11월 달에 75bp, 12월에 한 50bp 인상을 하면서 12월에 이제 이르러서야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존의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월에 이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50bp가 아니라 75bp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좀 했었는데, 자,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은 시장은요, 11월의 그 인상 이보다는 12월에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관심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같은 경우에는 뭐 7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슈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이 FOMC 그 금리 결정이 미국 중간 선거 바로 6일 전에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선거 전에 굳이 75bp를 인상할 필요가 있냐라는 좀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이제 일부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그 속도를 좀 조절하기도 좀 했었단 말이죠. 또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11월에 75bp 인상하는 것이 거의 99%가 예상을 했었던 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네. 이 99%라는 숫자가 85%대로 좀 낮아지고 또 50bp 인상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11%가량 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자체 숫자의 그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한 그 기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금리도 금리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팔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좀 본다면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그 미국 장단기 이 금리가 지금 역전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이 단기채가 이 장기채를 넘어선다, 사실 경기 침체 신호로 지금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초단기 금리인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이 다 10년물 금리를 다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뭐 더불어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그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도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네. 이미 진작에 이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어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준이 경고해 왔던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더라도 또 그에 따라서 고통이 있더라도 뭐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적으로 올려겠다, 가파르게 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 경고를 해 왔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연준의 명확한 스탠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그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11월 달에 살짝 이제 변화의 기류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7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준이 하는 역할, 뭐 금리를 올리는 등 물가를 잡는 것도 이들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경기 침체를 막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더 이상의 뭐 침체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라면은 아무래도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어차피 올라가긴 할 겁니다만은 그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어느 시장이 어느 것에 반응하고 또 어느 것에 움직이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느 초점을 두고서 이제 시장에 임하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항상 여러분께 지겹도록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바로 이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요. 아직 조금 진정세는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정 국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시장은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 또 가치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이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반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슈에 초점을 두고서 시장에 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냥 이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슈에서 여러분들은 좀 매매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슈에 여러분께서 매매 팁을 얻고 10월 달은 다 갔죠? 네. 11월도 여러분께서 임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승산 있는 이런 그 매매를 해 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지속 가능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매매는 이제 10월에 김충성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 저희가 승산이 높았고요. 이제 10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11월도 이 전략은 좀 더 통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중간 선거 6일 전에 열리는 FOMC에서 강력한 매파의 기조를 내비치기에는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그동안은 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의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론 그 조절 때문에 지금 증시에 희망이 조금 좀 보이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우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시장은 금리의 측면, 즉 유동성의 측면, 그다음에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화두라고 하면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금리 인상 속도론이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중앙은행들은 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관련된 힌트를 주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우선 왜 이게 시작됐느냐부터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됐느냐. 영국 길드체의 이 텐트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 경색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돌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머징과 주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졌다는 거죠. 채권을 매수해주는 매수세보다 매도하는 매수세가 반대로 매도 물량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거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수 물량은 받아줄 수 있는 물량들이 많지 않아서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 현상이 보여졌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금 경색을 뛰어넘어서 정말 채권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예전에 FOMC 연준 의장이었기도 했었던 옐런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국제시장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사례들을 포착하고 있어서 재무부와 함께 이런 부분들, 금융당국과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채권시장의 충격 흡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조치를 감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었었던 거예요. 이미 WSJ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다음에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된 부분을, 그 이후 블랙아웃 기간을 거치고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 꾸준히 ECB도 그리고 영란은행도 그다음에 캐나다도 호주도 다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왔단 말이죠. 무언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엔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원흉이 결국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거. 그로 인한 데미지는 결국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주요 국가들, 호주를 비롯해서 데미지를 점진적으로 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 시장의 개입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도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차로 이야기를 한 건데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서 하나의 분기점이 나오게 돼요. 경기 측면에서의 우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율한다거나 어떤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된다면 그거는 경제 지표에 또 그렇다 할 어떤 팩트를 가지고 정책 변화를 줘야지 될 텐데, 그럼 연준이 가장 깊이 있게 보는 것들이 무엇이냐? 뭐 PC 물가 지표다. 그다음에
고용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채용 시장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용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침체되는 눌림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ECI라고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에 발표했던 고용 비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3분기 고용 비용 지수는 1.2%대가 나왔어요. 1.2%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율로 환산하면 5%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이게 팬데믹 이전에 3% 정도 수치였었으니까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당연히 고용 지수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수치를 보여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보고 경기가 침체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역대 연준은 단 한 번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서 흐름을 뒤집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금리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 하면 명목 금리에서 실질 인플레이션을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 실질 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이것이 마이너스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금리를 끌어올려서 중립 금리와 플러스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건 지금 봐야 될 것에 있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이거보다 많이 올라야 되고 올라야 될 종목들은 많아집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최종 금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4%대 중후반까지 금리는 끌어올리게 되겠지만 단기간에 끌어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느냐 아니면 그럼으로 인해서 금융 환경에 대한 긴축 압박을 가하느냐 그게 아니라 좀 더 점진적으로 흐름을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흐름을 대처하느냐. 대신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코스프리나 또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우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FOMC에서 답이 나오느냐. 그럼 뭐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좀 리스키하다, 견조하다 이렇게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건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요즘 광범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데 흐름은 이미 바뀐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움직임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환율 약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화 강세와 달러 약세,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베팅되는 흐름들이 이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흐름이 보여줬었고요. 그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다 이게 올라갑니다라고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다 매집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누가 뭐라고 해도 297.4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넘어왔죠. 그리고 그 위로 302.5까지 올라갈 롤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움직일 수 있는 상단폭을 이미 다 채운 상태고요. 이번 주에도 상승의 롤을 남겨두고 있지만 되게 편안한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죠. 왜냐하면 시가상이라던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세게 땡기고 아침에 튀어오르지만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그날그날의 테마라던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이슈라면 모르겠지만 단발적인 이슈라든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이야기로 포장돼서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자는 차원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그동안 너무 피폐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기본적인 반발은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포트에 그런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회를 엿보고 나머지 상승 롤을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을 슬슬 포트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치주들의 반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유리한 것들 포트에 일부 채워 나간다고 하면은 이번 주 그런 것들을 옮겨가기에 굉장히 적절한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고 다음 주에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시장 너무 나오는 이야기들 연연치 마시고요. 좋은 종목군들 모아가시는 데 주력해 보시면은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는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먹힐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마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는 곳이 조금 둔화된다면 증시와 종목들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최종 금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근본적일 것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속도 조절론은 먹힐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 속도 조절론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11월에는 75bp 예정대로 인상될 것 같고요. 12월에는 50bp 인상 예정입니다. 조금 이제 둔화되는 속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봤으니 오늘 핫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섹터 테마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어떤 점이 좀 주목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곡물 협정에 불참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자, 김총성 위원님, 그런 네. 곡물가 상승 전망이 아무래도 유력해 보이는데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슈일까요? 아니면 좀 단기간에 그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런 이슈가 좀 전해졌었습니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드론 공격을 좀 받았대요. 그러면서 곡물 수출 그 협정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섹터가 지금 반응을 합니다. 뭐 당연히 뭐 곡물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관련 섹터 뭐 농업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섹터들의 그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시작하면서는 많이 떠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다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혹은 위로 꼬리를 그리든지 다 이런 모습들이 좀 그려졌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전해진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이 곡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면은 세계 그 설탕 2위 수출국이죠. 인도가 내년까지 수출 제한을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제 미국의 그 밀가루 생산량이 뭐 50년 만에 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밀가루 가격이 상승이 전망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이라든지 또 중국 이 작황 상황들이 좀 좋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각국의 식량 안보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부터 해가지고 이 곡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이슈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종목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요, 사실 올해 연초 어땠습니까? 정말 이 폭발적인 그 주가의 움직임들이 또 탄력들이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부분들이 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섹터 전반에 그 피로감이 좀 상당히 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간헐적으로나마 자주 이슈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내용들의 그 이슈들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는 어찌 보면 시장은 좀 새로운 이슈,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만은 나오는 것은 항상 똑같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좀 폭발적으로 뭐 탄력을 조금 더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었다,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과 같은 이 상승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기존에 뭐 이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곡물 관련주들을 뭐 신규로 뭐 접근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그간의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재미를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승이 딱 나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단발성에 좀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승이 나오고 탄력이 붙는다면은 아무래도 이를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네. 혹은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되고 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도요 좀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이러한 분들이 좀 이제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으로 보는 것이 좀 어떨까 싶다는 것이죠.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좀 상당하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뻔한 이슈에 대한 네. 피로감, 푸틴 마음이 또 흐트러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요. 갈 때 예. 같네요. 예,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한일사료가 15%, 신송홀딩스 14%, 그리고 대동, 남해화학, 팜스토리 등등등. 이 네. 가운데 특징주 어떤 것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굳이 이쪽 관련한 종목에서 꼽으라면은 뭐 비료라든지 뭐 사료라든지 이것보다 차라리 농업 쪽으로 한번 턴을 좀 한번 해보고 농업이요? 싶어요. 예. 네. 일단 그 중에서도 오늘 좀 그래도 돋보이는 움직임이 그려진 대동을 좀 선정을 좀 해왔는데 일단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업체로 좀 알려져 있죠. 일단 차트를 통해서 바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1%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간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확실하게 바닥에서 이런 꿈틀거리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오늘의 상승 과정이 좀 유의미한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동안에는 사실 내내 부진했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고점과 고점대를 연결한 이 부분을 보자니 확실하게 고점이 우하향하면서 하락 추세를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락 추세를 벗어난 종목은 이제는 옆으로 기는 횡보겠죠. 그리고 혹은 우상향하는 상승이 나타나겠죠. 횡보한다 하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기는 과정이 그려질 것이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할 텐데 이 말은 저점 매수만 잘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좀 손실 없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죠.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종목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그 상승 그렇다면 이제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이제는 얼마나 잘 눌려주느냐, 얼마나 이격을 잘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을 받느냐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에게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대동을 한번 선정을 해봤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료 사료주보다는 이제 농기계 쪽 이 대동을 좀 더 특징적으로 꼽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오늘 비료, 지금 농기계 그리고 사료주들의 상승, 자 러시아의 곡물 협정 중단에 관련한 이 테마 형성, 김충석 위원님께서는 반납한 부분 상승폭을 오히려 오들어서 반납하고 오히려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차익 실현에 오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걸 좀 조명을 해야 될까? 종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슈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시장과 전반적인 종목분들의 수급 흐름의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료와 관련된 이번에 곡물 협상을 폐기했다 이 이야기는요. 원래 우크라이나 편과 러시아의 편에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원래 수출 항로를 뚫어준 게 러시아였어요. 워낙 지금 이전에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트풀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디맨드 풀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런 임금이라던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인플레를 코스트 푸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화두는 코스트 푸시가 아니라 디맨드 풀이에요.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가 전반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율한다거나 전반적인 채권 시장의 개입이 바이백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과도했던 금리 인상과 높았던 금리 인상, 빨랐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과도하게 들어갔던 것들이 제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코스트 푸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럼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걸 보고 고점 권역이나 7분 응선 이상에서 종목군들을 매입해서 여태까지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기대치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시세가 한번 나가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피폐한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들만의 정세, 그들만의 입각한 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분명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뢰를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서 제거를 하고 상선들과 수출 무역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와 항로를 뚫어주고 에스코트까지 해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고 드론을 통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면 굳이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줄 필요가 없는 걸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꿔 얘기하면 이게 짧게 갈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 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래 간다고 하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각국의 정상들과 각 기업들은 네.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곡물 가격 올라가는 것대로 인플레를 맞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분명히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가격이 높다 어쩌다 다 심리적인 부분에 의한 것들이 높이 치고 올라갔지만 사실상 팩트는 역시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쓸 수 있는 가스 정량의 80%, 90% 이상을 이미 유럽권은 저장을 해두고 있었다. 예. 확인된 이후부터 가스 가격은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와 관련된 코스트푸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크지가 않다라는 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 두 번째, 종목 관점의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 올라가는 코스트푸시가 이전에 받았던 심리적인 코스트푸시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전고를 벗기고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반발과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다시 되발락을 거치거나 수평 횡보를 하게 되겠죠. 그걸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 이슈를 쫓아서 그냥
어떤 이슈를 활용해서 그런 변동성만 활용하고 나오는 측면 이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맨드 플로우에 의한 시장의 수급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내려왔었던 대형주들이나 우려가 심했던 종목군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크게 확대 해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견인을 할 수 있는 상승을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좀 속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너무 높이 보지는 말자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변동성만 취하는 전략으로 이런 네. 것들을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반발 상승 이상의 네. 의미는 좀 찾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내비쳐줬습니다. 자, 그럼 정재훈이 꼽은 그 특징주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여전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물려 있었던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죠. 한일사료입니다. 대표 한일사료 종목이라고 갖고 할 수 있죠. 네, 네, 사료 근데 비료 주간데.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아니에요. 단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짚고자 이 종목으로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을 두 군데를 그어놨어요. 6,650원 구간하고요. 7,400원 구간입니다. 근데 6,650원 구간을 얘가 넘지 못하거나 맞게 되면 다시 되발락이 들어가고 이 구간에서 꽤 오랜 시간 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넘기게 된다고 하면 7,400원 구간대까지는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거 이상의 시세를 준다고 해도 별로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 그거 못지않게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즉 바꿔 이야기하면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의 지속 가능한 이슈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단발성 이슈에 그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정도껏 어느 정도의 변동성만 활용하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 여부는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식량 또 무기화. 자, 오늘 비료, 사료주에 대해서 핫 키워드에서 알아봤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어가겠습니다.